미국을 비롯해서 서구 사회 정치 지형도 최근 급격하게 변하고 있죠. 해서 오늘은 프랑스 대선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신문이죠. 르몽드지의 아시아 특파원 메스메르 필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까지가 한국말의 전문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우선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필립 메스메르고요. 한 15년 전부터 아시아 특파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국에 와 있는데 한국의 대선 관계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한국 대선 이야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프랑스 대선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프랑스 대선은 이제 1차 투표를 하고 거기서 과반이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는 4월 23일이 1차 투표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판세는 어떤지 결선까지 갈 것 같은지 전망을 좀 소개해 주시죠. 지금까지 11명의 후보자가 있습니다. 근데 11명 중에서 50%를 넘는 후보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차 결선 투표로 가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후보가 2차 투표로 갈 것인가 판세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프롱나시오날이라고 하는 국민전선, 우리말로 국민전선인데요. 마린 르펜이라는 후보가 일단 2차 투표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 마크롱이라고 하는 후보가 중도 성향의 후보가 2차 투표에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능성이 높은 후보라고 한다고 하면은 프랑스와 피용인데 프랑스와 피용이라는 후보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우파 후보인데 세 번째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프랑스 오늘 이제 인터뷰를 모신 이유 중에 하나인데 프랑스 대선도 지난 트럼프가 당선됐던 미국 대선처럼 기성 정치는 몰락하고 아웃사이더였던 트럼프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극우 세력이 득세하고 이런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까? 현재 상황이? 일단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 정치의 몰락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좀 데리케이트한 부분도 있는데 왜냐하면 정치는 여전히 정치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기존 정당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상황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 일단 기존 사회당 그러니까 가장 큰 좌파 정당 중에 가장 큰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회당의 후보가 이번에 대선에 출마를 합니다마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 사라질 운명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극우파가 이렇게 득세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극우 세력의 그러니까 극단 세력의 득세, 아웃사이드 등장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회당인 올랑드 현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하지 않는 프랑스 사상 첫 번째 현직 대통령으로 알고 있는데 재선에 출마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일단 첫 번째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계속해서 저조한 그 지지율에 시달렸는데 첫 번째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올랑드 대통령의 실업 문제에 대한 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실패한 것 그것을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대선을 통해서 사회당이 처음으로 그 프라이머리 방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라이머리에서 올랑드 대통령이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체적으로 그 사회당의 어떤 그 실패 원인 이런 것들과 다 결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당내 경선을 통과하지도 못할 것 같아서 아예 나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른 후보들 한번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극우 정당이고 오래된 극우 정당이죠. 국민전선. 유럽에서도 가장 유명한 극우 정당인데
국민전선은 이제 아버지 르펜 때부터 지속됐고 지금은 이제 딸 마린 르펜이 이끌고 있는데 지지율이 거의 1위, 2위를 달리고 있는 극우 정치인 중에서 서구사회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극우 정당의 리더인데 당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국민전선 정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마린 르펜 후보의 아버지인 정마리 르펜이 이제 만든 당입니다. 1972년에 만들어져서 그 이후로 줄곧 대통령 선거에 항상 출마를 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그 아버지인 장마리 르펜이 계속 출마를 했었고요. 그 다음인 2012년 선거부터 그 딸인 마린 르펜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 2위 여론조사에 따라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작년에 미국의 대선에서의 트럼프의 승리, 그다음에 영국에서의 브렉시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외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프랑스에서 마린 르펜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은 없다, 전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현재 이제 15년째 일본에 거주하면서 아시아 특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식도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 아베 총리의 최근 아키에 스캔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 expliquer ça? C'est un scandale qui 아베 총리와 그리고 이제 그 부인 아키에 여사의 그 스캔들 그 문제에 있어서 이제 몇 가지 또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먼저 그 아베 총리 진영이 그 수정주의자들과 그 운동과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역시 극우 세력들과의 연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를 보자면은 재정적 차원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고급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정치인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 부적절한 그런 스캔들 그런 것에서 연유해서 그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정주의라고 하면 이제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에 대한 이야기겠죠. 네. 그러면 이 아키에 스캔들을 일본 시민들은 개인 비리가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커넥션으로 바라보긴 합니까? 일본에도 우리 한국에도 많이 있는 것처럼 극우 세력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특히 이번에 아베 총리와 관련해서 어떤 이런 스캔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본의 호텔 체인이 있는데 아파 호텔이라고 하는 여기에 회장이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 사람하고 아베 총리하고도 굉장히 이제 가까운 그런 이제 관계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고급 공무원, 그다음에 정치인들, 그다음에 이런 사기업들 사이에서의 어떤 커넥션 이런 것들이 일본 국민들은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좀 이렇게 비웃음을 이렇게 보고 그런 걸 가지고도 있는데 일본인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웃는 분위기긴 한데 이게 큰 관심까지는 없는 걸로 보여진다. 그럼 최순실 스캔들로 얘기를 넘겨볼게요. 한국 지도 오래 왔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최순실 스캔들로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고 현재는 구속 수감돼 있어요. 그래서 박정희 패러다임의 종말이다 이런 한국 내에서의 평가가 있는데 아시아를 15년간 취재해왔던 프랑스인으로서 최근 한국의 최순실 스캔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과 수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으로 인해서 한 시대의 종말이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012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젊은 세대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박근혜를 투표하고 이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 젊은 세대가 이번 5월 9일 날 있을 선거에도
그런 양상을 보일지는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일단 그 전통적인 한국의 우파가 두 개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또 쉽지 않은 그런 선거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어떤 차원에서 봤을 때 한 시대의 종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촛불 집회도 당연히 얘기해 볼 수밖에 없는데 촛불 집회는 언론으로도 접하셨을 거고 실제로 직접 궁금해서 참석도 해본 걸로 아는데 촛불 집회에 대한 인상은 어땠는지. 그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 엄청난 사람이 그 모였었던 그것을 보고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었고 아이들까지 참석하고 가족이 같이 오는 그런 것들을 제가 봤고 그다음에 그 공연이 열렸던 것들 그러니까 결국 이건 거의 축제 형식의 어떤 그런 국민들 참여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구나 굉장히 평화롭게 열렸고 물론 이제 한 가지 목적 대통령의 그 하야를 또 탄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그 행동들이었습니다만은 그 뒤에는 국민들의 그 많은 불만, 그다음에 많은 요구들이 숨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였고 그 과거 한국에서의 반정부 운동 그러니까는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에 있었던 그런 경우에는 그 폭력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그 평화적으로 모든 그런 그 국민 행동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다 이런 말을 다시 한번 제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서 한국 정치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깊고 지난 대선 때도 직접 한국에서 취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하는 게 지금 이제 지지율이 가장 높은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문재인 후보가 경합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 연속해서 질문을 계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수정당이 분당이 되는 바람에 보수 후보들은 또 분열이 되어 있는데 홍준표,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각각 어떻게 평가하는지 각 후보들에 대한 평가를 연속으로 해봐 주십시오. 먼저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2012년에도 후보자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한 어떤 그 존경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인권운동을 했었던 것, 그 다음에 독재 투쟁 운동했던 것, 이런 것들로 해서 그 많은 지지를 받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국민들이 많은 변화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는 특히 그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국민들이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중도와 이제 보수를 이렇게 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보이는데 그 보수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 보수 세력과 가까웠던 것으로 저는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하고 있고요. 그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기존 시스템에 젖어 있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없고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분명한 점은 잘 없는 것 같아서 좀 그 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그 우파 중에서도 이제 극단적인 우파로 보이는데 법조인으로서의 홍준표의 그 과거 역할 그다음에 그 업적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극단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도 그 과거에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까웠던 인물로 보이는데 과연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그런 인물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심상정 후보를 하나 뺐군요, 제가. 심상정 후보에 대한 Vous connaissez la candidate 심상정? Mais pas très bien, non? 잘 모른다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죄송합니다, 심상정 후보님. 자, 주요한 후보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 마지막으로 한국 정치를 오래 관찰해온 프랑스인으로서 이번
대선에 임하는 한국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혹시 있다면 관찰자로서 오랜 말씀 부탁드립니다. Si je parle, 제가 우리 한국 국민 여러분들한테 충고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나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몇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선 투표를 하러 가셔야 됩니다. 투표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은 이제 이번 선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고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단절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단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앞으로 나갈 것인가, 뒤로 돌아가실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게 될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 새 봄을, 한국의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가 새 봄을 맞을 것인가, 그렇지 않고 다시 뒤로 돌아갈 것인가, 다시 보수로 회귀할 것인가, 이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선거에 임하는 그런 자세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프랑스 정치가 지금 한국 정치를 걱정할 때가 아니긴 하죠. 네. 거기도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면 한 번 더 만나기로 하고, 네, 지금까지 15년간 아시아 특파원, 프랑스 르몽드지의 아시아 특파원으로 있었던 메스메르 필립 씨였고, 통역에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임상훈 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델리케이트한 부분도 있는데 왜냐하면 정치는 여전히 정치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기존 정당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상황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 일단 기존 사회당, 그러니까 가장 큰 좌파 정당 중에 가장 큰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회당의 후보가 이번에 대선에 출마를 합니다마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 사라질 운명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극우파가 이렇게 득세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미국을 비롯해서 서구 사회 정치 지형도 최근 급격하게 변하고 있죠. 해서 오늘은 프랑스 대선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신문이죠. 르몽드지의 아시아 특파원 메스메르 필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까지가 한국말의 전문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우선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필립 메스메르고요. 한 15년 전부터 아시아 특파원으로 있습니다. 넘는 후보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차 결선 투표로 가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후보가 2차 투표로 갈 것인가 판세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퐁 나시오날이라고 하는 국민전선, 우리말로 국민전선인데요. 마린 르펜이라는 후보가 일단 2차 투표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 마크롱이라고 하는 후보가 중도 성향의 후보가 2차 투표에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능성이 높은 후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 담당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국에 와 있는데 한국의 대선 관계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한국 대선 이야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프랑스 대선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프랑스 대선은 이제 1차 투표를 하고 거기서 과반이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는 4월 23일이 1차 투표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판세는 어떤지, 결선까지 갈 것 같은지 전망을 좀 소개해 주시죠. 지금까지 11명의 후보자가 있습니다. 근데 11명 중에서 50%를 프랑스와 피용인데 프랑스와 피용이라는 후보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우파 후보인데 세 번째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프랑스, 오늘 이제 인터뷰를 모신 이유 중에 하나인데 프랑스 대선도 지난 트럼프가 당선됐던 미국 대선처럼 기성 정치는 몰락하고 아웃사이더였던 트럼프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극우 세력이 득세하고 이런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까? 현재 상황이?
Il y a un peu de tout ça, effectivement. 일단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 정치의 몰락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좀